K방산이 꾸준히 성장세를 거듭해왔지만 지금의 위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 폴란드 방산 수주였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0억 달러 전후였던 K방산 규모가 퀀텀 점프를 한 사건이었다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동유럽 방산 시장의 거점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이 영향으로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은 또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파격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 추가 무기 도입을 의논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어느새 한국 무기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무기는 곧바로 러시아와 맞서는 최전선으로 배달되어 운용되며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이 정도로 속전속결로 활약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가장 열이 받은 사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아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 더욱 신경 쓰고 견제하고 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가 열심히 만들어 공들여 놓은 기회를 한국이 연달아 성과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무기 시장을 독일과 함께 독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으로 인해 수십조의 막대한 손해를 보며 분노하고 있는 프랑스와 제2의 폴란드가 되어가고 있는 루마니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산 보병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54기, 총 1,100억 원어치를 구매한 루마니아가 러시아에 맞서는 최전선의 신궁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와 폴란드 언론을 통해 루마니아가 신궁을 루마니아 육군 제2보 병사단 게티카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 위치한 이 부대는 루마니아 육군의 핵심 전투부대로 고강도 훈련을 통해 최전방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인데요. 이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의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핵심 부대에 가장 먼저 한국산 무기를 전달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전차나 전투기, 자주포 등 각종 첨단 무기들보다 맨페즈 미사일을 가장 먼저 도입해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보병용 대공무기인 맨페즈는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보병용 무기라는 것은 비교적 저가의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특별히 장점으로 여겨질 부분이 적었습니다. 또한 저공으로 비행하면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은 항공기의 지상 화력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맨페즈에 의해 격추되는 일이 속출했었죠. 특히 저공에 저속으로 비행하는 헬기의 맨페즈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양군의 헬기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 군사 관계자들이 다시금 맨페즈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맨페즈는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론이 전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상황에서 맨페즈는 병사들의 목숨을 살릴 최후의 보루가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량으로 풀린 드론은 장갑차나 시설물을 공격하는 걸 넘어 대보 병용 타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총을 쏜다고 해도 고속으로 기동하는 소형 드론을 격추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일선 병사들이 맨페즈의 보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전부터 맨페즈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었습니다. 한국에도 국산 맨페즈 신궁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죠. 우크라이나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협에 시달려온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기보다 먼저 맨페즈를 보급해 실전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장비는 다시 사면 되지만 숙련된 군인은 그 어떤 무기보다 귀하기 때문에 군인들 보호에 힘썼습니다. 신궁을 인도받은 루마니아 병사들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그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한국 무기 도입 사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루마니아는 맨페즈 도입 사업을 한국에 맡기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래 루마니아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맨페즈 미스트라를 도입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도입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 중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산 경합에서 번번이 한국을 상대로 밀렸음에도 프랑스는 이번에도 배짱 장사를 시전하다 기회를 또다시 날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는 한국을 여전히 무시하고 같은 유럽이기 어떻게 해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하죠. 최근 무기체계 거래 트렌드는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닌데요.
기본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오가는 무기 도입 사업에는 구매국을 위한 사후 지원, 기술 지원, 현지 생산 등 여러 가지 패키지가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충실한 전략은 우리 방산의 승리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황당하게도 수리가 끝인 전략을 내세우며 루마니아가 맨페즈를 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장 무기 도입이 급한 루마니아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루마니아는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완벽한 상용한 미사일인 한국의 신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신궁은 미국의 레드아이와 스팅어, 영국의 제블린, 러시아의 이글라,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세계 각국의 휴대용 미사일들을 운용해온 한국에서 그 장점들을 모두 모아 만든 미사일입니다. 미스트랄과 동일한 거치형 미사일이지만 무게는 6kg이나 가볍고 가격은 5천만 원이나 더 저렴한데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스팅어보다는 휴대성이 떨어지지만 스팅어에는 없는 목표물 반경 1.5m 이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근접신관 탄두를 가지고 있어 더욱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맨페즈 중에서도 수준급인 7km의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팅어나 이글라의 명중률은 60% 안팎이지만 신궁은 95%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었죠. 오랜 시간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해온 경험을 살려 장비도 간소하고 운용 편의성도 확보한 그야말로 완성형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 성능에 혹한 루마니아에서 관심을 가져오자 한국은 폴란드에서 보여주었던 풀패키지급 혜택과 함께 신속한 납품을 보장했습니다. 이에 주저없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갈아탄 루마니아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이루어진 납품과 성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K9 자주포 1조 3천억 원 구매 최종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는 폴란드만큼이나 K방산을 퀀텀 점프 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를 위해 2032년까지 신규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한화로 약 5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 미사일 등이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정하며 당연히 한국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프랑스는 또 다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트랄 판매에 있어 조금 후한 조건을 제시하기만 했어도 이 54조 시장이 프랑스의 차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산 무기로 유럽을 지키고 미국과 한국산 무기를 배척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랑스 방산 업체들은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의 중소 국가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유럽의 문화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같은 이유 국가들 사이에선 자신들이 항상 갑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프랑스의 갑질 덕분에 한국까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산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에 밀리고 있는 프랑스가 또 한 번 한국을 상대로 크나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최근 체코에서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24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수주를 두고 프랑스 EDF와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이 2파전을 펼쳤습니다. 한수원은 철저한 납기 준수와 저렴한 시공비를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유럽은 프랑스 EDF의 텃밭인만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하고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본격적 계약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코 총리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다며 체코 내각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단독 후보로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번 체코 사업은 추후에도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원전 2기 중 1호기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며 나머지 2호기에도 같은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대규모 사업에 꼭 딸려오는 금융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이 순수하게 흑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이번 승리로 한국 원전 산업이 처음으로 서방시장 진출에 성공했다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럽이나 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원전 사업에서 자주 맞붙게 될 프랑스를 상대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신궁 수출도 그렇고 이번 원전 수출도 다름 아닌 프랑스의 덕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었다면 체코 원전 사업이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고 하죠. 사실 유럽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지정하고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EU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 기술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어코 독일의 반대를 뚫고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기술 목록에 포함시키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체코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가 애써서 이루어낸 체코 원전 사업을 결과적으로 한국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크롱의 발언처럼 프랑스에서 유럽의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결과로 이끌어내야 할 프랑스 업체들이 거듭 실패하며 마크롱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높은 벽이라고만 생각했던 유럽의 홈그라운드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공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기분 좋은 소식 이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